어제 그자나도 목성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저게 무엇인가 얘기를 하길래 별이 잘 보인다길래 저건 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건 뭐냐 그래서 별과 행성을 얘기하는데 10분을 걸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노랗게 보이는 거는 다 그 행성이냐 그래서 그건 아닐 수도 있다.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실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기회가 사실 어렸을 때 또는 학생 때 많았으면 이제 그런 이해가 빠를 텐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일반인들 위한 강연하는 데가 많이 없는데 경북대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행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는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두 번의 강연을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첫 번째는 사실 대중강연이라고 해서 제가 일반인들을 위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내용이 좀 덜 하더라도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해온 천문학이 어떤 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자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슬라이드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천문 자산이 무엇인가를 좀 한 장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는 것도 있죠. 첨성대도 있고, 예, 잘 보이진 않지만 얘기는 들어보셨을 삼국시대 첨성대가 있으면 당연히 고려시대 첨성대도 있겠죠. 조선시대 첨성대도 있고, 조선시대 첨성대는 사실은 조선의 중국 때문에 우리가 역법을 칠정산 내편이라는 역법을 만드는 것 때문에 중국이 견제를 했죠. 너희가 왜 제후국인데 우리가 있는데 역법을 만드냐 그래서 천문대를 만들었다가 세종시대 때 엄청나게 큰 천문대를 만들었다가 그거를 결국은 헐어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고 조선시대 이렇게 간이 천문대만 남아있고요. 왕실에서 쓰던 천문대는 지금 신라하고 고려께 남아있습니다. 네. 고려 거는 북한에서는 이거를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 정도로 많이 아끼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건 이렇지만 실제 모습은 요거보다 좀 더 화려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그 조선시대 잘 알려져 있는 국보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 제가 오늘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에 남아있는 많은 천문 기록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삼국 고려사에 많은 천문 기록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개성의 첨성대와 함께 벽화고분도 남아있습니다. 삼국시대 가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라 경주첨성대를 비롯해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많은 별그림들, 그 다음에 여러 천문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마 학교 다닐 때 좀 들었을 기억이 있을 텐데 요 이전은 사실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많은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찾아보면은 단군조선이나 아니면 석기시대 예전에도 많은 여러 천문 관련된 자료라든지 고고학적 유물에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함안에서 가야고분 5세기 가야고분에서 별자리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원에서 별자리가 하나 또 확인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우리가 나중에 연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별그림 역사를 보면 여기서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천문도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에 고구려 시대 것이 조선시대에 전해져서 고구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립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국책 사업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문도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시대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 무덤의 별그림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전 시대, 역사 시대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윈돌 덮개돌에서 많은 별자리 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별그림들이 무덤에 많이 남겨져 있네? 이런 것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중국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와 이렇게 무덤에 별 그리는 것은 아마 약간 종교적인 개념, 여러 가지 사상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 외에 천문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달라요. 뭐냐면 중국이 우리보다 역사가 깊다고 하는데 중국의 천문학 역사는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없어요. 역사시대 이전의 별그림은 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고윈돌이 있지 않냐고 할 텐데 고윈돌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60% 내지 70%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몇 개 남아있는 것도 한반도 근방에 있는 것들에만 별자리가 남아있지 중국에서는 이 이전 시대 별그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우리 전통 천문도의 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요 시기부터의 천문학은 중국이 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전 시대의 천문 기록들이 명확히 남아있다는 게 하나가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별 그림하고 우리나라의 별 그림이 별자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문학이 돈이 되냐 그러는데 돈에는 천문학이 나와 있습니다. 네. 10,000원짜리 요즘에는 사실 카드를 많이 쓰니까 지폐를 볼 일이 거의 없지만 그죠? 10,000원짜리 지폐가 처음 나왔을 때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10,000원짜리 온통 천문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뒷면인데요. 뒷면에 여러분 여기 보현산에 가면 현재 국내에 있는 가장 큰 광학 망원경입니다. 1.8m짜리면 영천 보현산에 있죠. 망원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는 발명은 중국에서 된 고대의 천문 관측 기기인데 하지만 요 안에 지구가 들어가 있는 거는 관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요걸 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때 무슨 별이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교육용 자료예요. 요건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네, 혼천식의 일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동그라미들하고 연결선이 있는 이게 바로 국보 천문도를 여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노란색 이런 것들은 별이 아니에요. 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도 보이겠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예전에 페르시아에서 군대 갈 때 이게 보이면 가고 안 보이면 안 갔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밝은 별은 크게 보이고 작은 별은 어두운 별은 좀 작게 뭐 이렇게 좀 어둡게 보이겠죠? 그런데 별은 똑같지만 별을 그리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남겨져 오면서 별자리를 남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자리, 천칭자리, 처녀자리 이런 자리들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면서 그 별자리 모양이 하늘에서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동양은 서양이랑 천문학을 시작한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 방법도 다르고 별자리를 그리는 것도 달랐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은 똑같지만 연결해 놓은 별자리 모양은 완전히 동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두칠성 여기가 이제 하늘의 중심이면 가운데가 북극이죠. 북극성이 요 근처에 왔다 갔다 할 거고 북두칠성에서 북극성을 지나서 반대로 보이는 게 우리는 카시오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별자리에서는 카시오페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W자 모양. 왜냐하면 그건 서양에서 본 거고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에서 유래된 별자리인 거고 우리 별자리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W자 모양의 카시오페는 볼 수 없지만 카시오페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은하수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카시오페는 볼 수 없지만 카시오페가 담는 별자리와 은하수를 볼 수가 있죠. 그 은하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10,000원짜리에 보면 여기 은하수가 약간의 이렇게 질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져보세요. 이렇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천문도가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천문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천문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이 어려운 사실은 이름을 한자 한자 잘 뜯어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제가 오늘 뜯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제가 생각한 우리나라의 전통 천문학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천문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과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가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천문도의 아래쪽에 보면 보통에 있는 천문도는 이제 별자리에 관한 것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천문도들 대부분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천문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유래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도를 제작한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적혀 있어요. 일종의 실명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역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천문도를 보면 이걸 보기 전에 이 천문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조선이 개성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개국을 하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성에서 개국을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개성에서 못 살겠으니까 정치하기 힘드니까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그죠? 천도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아마 경복궁 만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경복궁 만드는 일과 아마 동시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문도를 만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천문도가 경복궁 건립하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매우 짧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져요. 태조 4년에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천문도가 이게 돌판에 새겨진 천문도입니다. 크기는 가로가 한 1m쯤 되고 세로가 2m쯤 되는 꽤 큰 천문도입니다. 석판이니까 꽤 크죠. 돌판에 새겨진 건데, 그런데 이와 비슷한 천문도가 중국에 하나 더 있어요. 무덤 말고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게 1247년도에 만든 게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15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이 천문도를 국보로 지정할 당시에 과학사 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부를지 고민이 많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1247년도에 하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아래쪽 설명에 보면 이 천문도는 석보는 원래 돌판은 옛날에 어디에 있었냐면 평양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병난으로 인해서 강에 빠져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돌판 천문도를 원래 있었는데 평양성에 있던 건데 평양성은 고구려 시대에 있다는 얘기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그 복사본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다시 이 돌판에 새기고자 하노라 라고 적어요. 누가? 태조 이성계가. 근데 뒤에 이제 제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 읽어보면 재밌는 글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런데 신하가 아뢰기를 임금님 세월이 오래 지나면 별의 위치가 바뀌니. 세차운동 얘기죠. 뭐냐면 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는데 하늘의 중심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지구 회전축이 중심 회전축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세차운동으로 26,800년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게 되면 모든 천문도가 이걸 중심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중심부터 좌표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계절에 뜨는 별자리가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니 이거를 수정해야 될 줄로 아뢰입니다라고 신하가 아뢰요. 그 당시 세차 보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임금이 놀랍게도 너희 말이 맞으니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문 계산을 누가 했냐면 총감독은 권근이라는 분이 하셨고, 천문 계산은 유광택이라는 천문학자가 있다고 나옵니다. 유광택 천문학자는 고려시대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관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계산할 수 있는 천문학자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세차운동이 보정된 거라면은 이 별을 조사해 보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문학 하시는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박창몽 교수님이 뭘 했냐면 이 별들이 과연 그 당시에 하늘의 북극을 중심으로 이 별의 위치를 측정을 해봤어요. 현대 우리 알고 있는 별자리 가지고 그걸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서 과연 이게 어느 시대 갔을 때 이 현재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과 잘 맞는가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기는 하늘의 북극이고 여기는 우리가 1년 내내 보이는 거예요. 북쪽 하늘이에요. 여기는. 이쪽은 남쪽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봄철 별자리는 이렇게 보이고 여름철에는 하늘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을철에는 하늘이 이렇게 보이고 겨울철에는 하늘이 이렇게 보여요. 요건 항상 포함하고 있죠. 1년 내내 보이는 거죠. 북쪽 하늘. 남쪽 하늘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고. 그런데 항상 보이는 요 부분은 14세기 조선 초의 별의 위치하고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여기 수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에 지금 있는 이 별들은 어느 시기하고 잘 맞냐면 대략 1세기에서 3세기 별하고 가장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 고쳤는데 다 고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도 이 부분만 고친 것 같아요. 과학적인 판단은 안쪽은 14세기의 별을 표현한 것이고 바깥쪽은 1세기에서 3세기의 하늘의 별의 위치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이 맞는 거죠. 원래 고구려 시대에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고치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고치고 너무나 다행히도 요만큼만 고쳐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다행이죠. 그렇다면 이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천문도가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인 거죠. 그죠? 그 별자가 일부는 여기 남아있는 거고. 만약에 돌판이 찾아진다면 그렇다면 원본을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천문도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역사성입니다. 비록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으나 이 천문도는 고구려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와서 만들어진 천문도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고구려 시대 때도 이 천문도가 있었다는 사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국에는 그 시기에 이렇게 정밀한 천문도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과학성입니다. 밤하늘의 별 보면 별 밝기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별 크기가 같으나요? 다른가요? 조사해봤더니 큰 별은 밝은 별, 작은 별은 어두운 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 천문도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1247년도에 만든 중국 천문도는 별의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6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천문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서양 천문학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중국은 별 크기 다 똑같이 그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우면 제가 보통 일반 강연 가면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이 두 분이 학생 400명을 강당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400명 마음대로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중국 선생님 학생이 어디 앉았는지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같은 반티 입은 학생들 선으로 연결합니다. 별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한국 선생님은 거기다가 또 하나를 해요. 호기심이 많아서 선을 연결한 다음에 학생들의 머리 크기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1등부터 400등까지. 가장 대가장군부터 소가장군은 등수를 매겨요. 그런데 학생한테 가서 머리 크기를 줄자로 재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이 빗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포토메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잰다고. 그럼 어떻게 재요? 눈으로 재야죠. 그런데 별이 떠오를 때하고 별이 머리에 왔을 때하고 바람이 부는 날하고 구름이 살짝 꼈을 때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별빛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학생들이 머리를 막 흔들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걸 다 측정을 하는 거야. 오랫동안. 아무도 반박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400명이 나가면 그 다음 4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중국 선생님은 또 그냥 표시만 하는데 한국 선생님은 연결을 한 다음에 400명 머리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그 이전 400명이랑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1467개 별들을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시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나가서 별을 200개만 찾은 다음에 별의 위치를 표시를 하고 그 위치에 밝기를 1등부터 200등까지 표시를 해보라고 그래요. 200명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을 겁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당신네 나라 자랑할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고궁박물관까지, 이게 사실 현재 지금 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원본이. 거기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 지폐는 주머니에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문학이 외국의 지폐들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나요? 살아있거나 또는 죽은 대통령들이 그려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네. 또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역사적, 그 다음에 과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넘어갈게요. 네, 이건 제가 석사 때 이제 시험을 소개해 주신 박명규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석사 때 제가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 천문학이, 조선 세종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라는 게 중국이랑 비슷한데요. 그 당시에는 중국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천문학을 인정해주는 시기가 세종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했던 걸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하고 이순지라는 분입니다. 물론 장영실이라는 그 천문기기하는, 과학자들 기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모든 천문학 분야에서 많은 부분 업적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이순지라는 분입니다. 물론 김당 같은 수학자, 역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천문 서적을 한국에 들여와서 편집을 다시 합니다. 근데 편집 과정에서 중국에는 없는 기록들을 넣어놔요. 우리가 별자리 얘기할 때 그냥 별 번호가 몇 가지 부르는 게 있는데 메시아 넘버라든지 HD 넘버라든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부를 때 뭐 큰 곰 자리에 있는 가장 밝은 별 또는 큰 곰 자리의 앞쪽 발에 있는 별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천문학이 이렇게 오래됐으면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별들을 부를 때 하늘을 보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모양도 만들었을 텐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천문유초라는 책은 조선시대 때 천문학자들이 시험 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중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봤던 모습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용이 있고요. 동쪽에는 창룡이 있고 북쪽에는 현무가 있고 많이 들어봤죠? 서쪽에는 백호가 있고 주작이 있고 사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사신으로는 표현해요. 사방을. 동양에 각각 동북, 서남 해가서 별자리를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7개 별자리씩 배치하면서 그거를 사신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기린도 들어가 있고요. 새끼 호랑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해야 되는데 사신은 어디든가 그려진 게 있는데 기린이 뭐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이게 이제 별자리 이름을 천문도에다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런 동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 여러분들 혹시 용 보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주작 본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기린은요? 기린은 보신 적 있죠, 그죠? 근데 그 본 기린이 여기 있을까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던 차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많은 별그림이 있는데 별그림과 함께 사신이 그려져 있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린도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유래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에다가 이 동물들을 입혀서 옛날 사람들이 봤던 하늘의 별그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게 기린이에요. 이런 기린 본 적 있으신가요? 못 봤어요? 기린 맥주 안 보셨어요? 기린 맥주. 기린 맥주가 쓰는 기린이 요 기린이에요. 동양의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입니다. 네. 이 동물을 입혔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용의 이게 뿔이 보이면 이제 봄이 오겠구나 그랬고요. 용의 뒷다리가 보이면 용의 뒷다리가 보이네. 이제 슬슬 여름으로 넘어가겠네. 이게 전갈자리예요. 네, 전갈자리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남도육성이거든요. 우리 은하 중심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보면 이제 이제 뱀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여름이 한창이겠네. 이렇게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놀라운 주인공인 기린이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가 기린으로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린을 보면 이제 겨울이 한창이겠구나 이렇게 했을 거고요. 겨울철 대표적으로 본 상계성단인 플레이데 상계성단은 여기 있어요. 플레이데 상계성단은 여기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데 상계성단은 새끼 호랑이라고 그린 겁니다. 3마리의 새끼 호랑이 중에 1마리가 플레이데 상계성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상들은 아마 하늘에서 이런 모습으로 별자리 모양을 그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 시간 다 아시죠? 조선시대까지 썼던 시간, 자시, 축시, 인시, 묘시. 그죠? 이게 12시간을 썼거든요. 예, 썼는데 혹시 이런 시간도 아세요? 1경, 2경, 3경, 4경, 5경 들어봤어요? 그러면 자시, 축시하고 1경, 2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선시대 썼던 시간이잖아요. 저도 기억해보면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두 개는 조선시대 때 썼던 같은 시간에 썼던 시각제도입니다. 일종의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광절약제 썸머타임 같은 걸 썼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럽에서 썸머타임을 낮이 길어질 때 낮 시간을 1시간 당겨 쓰잖아요. 가을에 낮에 미뤄가지고 제대로 쓰고 그렇게 쓰는데 조선시대 시간은 어떻게 썼냐면 낮 시간은 그냥 둡니다. 그리고 밤 시간은 밤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겨울에는 길고 여름에는 짧아지죠. 그죠? 근데 가장 길 때랑 가장 짧을 때랑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가장 길 때가 언제예요? 밤이 가장 길 때. 동지. 밤이 가장 짧을 때. 하지. 그럼 해 뜨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동지하고 하지하고. 여러분들 평생 해 뜨는 거 보고 살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여기 새벽에 들어간 친구들 있지 않아요?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면 어떤 날은 해가 떠 있고 어떤 날은 어둡고 그러잖아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가장 길 때가 한 2시간 넘게 차이 납니다. 해 뜨는 시간이. 그럼 밤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차이 나요? 5시간 정도 차이 나요. 네. 그 시간 차이 동안에 밤 시간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는 5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등분을 5등분 나와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 등분이 길겠죠. 1시간이. 1경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그걸 1경, 2경, 3경, 4경, 5경이라 부르는데 겨울은 1경의 시간이 깁니다. 여름에는 1경의 시간이 짧죠. 그죠? 그런 시각제도를 조선시대 내내 썼던 겁니다. 최소한 세종시대 이후부터는. 그런데 밤 시간 달라지는 시간을 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앙불구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계는 앙불구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 시계 가지고 밤에 달라지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을 잴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표준 시계가 얘가 아니란 얘기죠. 앙불구가. 뭘까요? 자경루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밤마다 달라지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밤 길이가 달라지는 이걸 우리가 경전법이라고 하는데 5경이고 한 경이 또 5점으로 나눠요. 우리가 시각 분 나누듯이 5경 5점을 나누는데 점경법을 썼는데 그 점경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는 바로 이 물시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명하죠. 장영실 할아버지가 만든 거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표준시계는 바로 자경루였습니다. 자경루는 장영실 할아버지가 다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써오던 물시계예요. 물을 떨어뜨리면서 수위 변하는 걸 가지고 시간 측정을 했던 게 우리가 썼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물을 써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이렇게 물 수레가 돌아가도록 했거든요. 바구니 이렇게 바가지 같은데 물이 차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끼가 낀다든지 낙엽이 낀다든지 또 계절에 따라 가지고 물의 속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게 되면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차가 꽤 컸었는데 그 부분을 뭘로 해결했냐면 이슬람에서 개발한 자동시구 장치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걸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게 장영실 할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크기가 꽤 큽니다. 높이가 한 2층 정도 높이가 되고요. 2층 정도 건물 높이가 되는데 최근까지는 고궁박물관에 있다가 해체를 해서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옮기려고 지금은 아마 볼 수가 없을 텐데 아마 몇 년 지나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전시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든 게 이겁니다. 이 기술 만든 사람이 알자지라라는 사람이래요.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이제 시간을 어떻게 썼냐면 물이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 여기 물 위에 떠 있는 막대가 떠오르는 속도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계절마다 막대에 나무를 박아놨는데 이 못을 박아놓고 그 못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톡 치면 구슬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못을 박아놓은 간격을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이 춘분이다 그러면 춘분에 맞는 걸 쓰고 그 다음 며칠 지나서 계절이 바뀌면 절기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막대기를 옮겨가며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낮 시간은 똑같이 쓰면 되고 밤 시간은 달라지는 거 가지고 쓰면서 시간을 예보했던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 썼던 시계입니다. 천문학은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학문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사 기록의 일종의 시간의 기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고려 시대의 충신인 이존연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다정가라는 시인데 여기 3경이 나와요. 아까 제가 1경, 2경, 3경, 4경, 5경, 3경은 자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1시간씩 벌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계절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3경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대각 자정을 중심으로 앞뒤로 1시간 정도가 3경이라고 보면 돼요. 3경인데 천문학 요소를 찾아야 돼요. 천문학에 뭐가 있어요? 월백이죠. 달이 하얀 거. 달이 가장 하얄 때가 언젠가요? 달이 가장 하얗게 보일 때 보름달일 때.
제일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죠? 보름달이 이 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은한이 뭘까요? 은하는 은하수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 우리말로 미리네라고 하고요. 은하수가 은한입니다. 은한. 여기 시에 계절이 나와 있어요. 백꽃이 피는 계절에 보름달이 보이고 은하수가 보일 때 그때가 삼경이라는 말이에요. 삼경일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에는 뭐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 사람 생애 동안 이조년 살았던 1269년부터 1343년 동안에 요 계절에 배꽃 피는 계절 한 4월 10일쯤에 보름달이면서 은하수가 보이는 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몇 번 있는지. 그죠? 그건 이제 거꾸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럼 우선 삼경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삼경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배꽃 피는 계절 4월 10일쯤 되니까 이제 우리가 밤을 시작하는 시간을 잡을 때 그 어두워지는 홍면 시간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박명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거 36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4월 10일 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데 해지는 시각이 대략 7시니까 7시 36분부터가 일경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오경의 끝은 5시 24분이에요. 그러면 총 밤 시각은 9시간 48분이고 일경의 시각 간격은 117.6분이죠. 그럼 3경 계산하면 23시 31분 12초부터 1시 28분 48초가 3경이에요. 그죠? 이 3경이 개성의 위치에서, 당시 개성이 수도였으니까 개성의 위치에서 보이는 걸 찾아보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1305년 4월 11일 0시 30분에서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더 늦어지거나 늦어지면 은하수가 안 보이고 빨라지면 은하수가 너무 떠오르면 달 때문에 가까워져서 이게 안 보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때가 이조년이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해 봤더니 36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문학 자료가 사실 역사 기록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한 30% 정도가 천문 기록이고요. 천문 기상 관측 기록이고 그 다음에 고려사에는 한 15% 정도가 되고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2만 개니까 대략 한 10% 정도가 천문 관련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천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활용을 잘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검증 가능한 기록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역사 기록이 여기 있는 기록이랑 여기 기록해놓은 기록이랑 날짜가 달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실 알기 어렵죠. 그런데 그 기록과 함께 많은 천문 기록 중에 월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 그럼 우리가 검증 가능하죠.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문학이 역사 해석에 중요한 기준점을 잡아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천문학이 시작된 바로 근본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24절기 얘기인데요. 24절기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거는 지구하고 태양하고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절기는 똑같이 정해져요. 하지만 사는 사람들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날 같은 시라도 저 신의주에 사는 사람이랑 여기 대구 사는 사람이랑 제주 사는 사람이랑 말레이시아 사는 사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날짜에 맞춰서 자기 지방에 맞춰서 사실은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개구리가 깨어나고 뭐 대설이 오고 뭐 겨울이 들어가는 것 같고 서리가 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세계적으로 똑같지만 이 이름 붙여놓은 거는 당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 날짜를 맞췄기 때문에 이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절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네, 이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제 고려에서 조선에 넘어 조선에 만든 천문도라면 이거는 고려 천문도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성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덤에 상징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보다는 정밀성이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여기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요. 동양에는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렇게 7개씩의 총 28개를 별자리로 해요. 우리가 지금은 황도 12궁 12개 별자리로 계절이나 이런 걸 대표성을 뜨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28개 별자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게 안동에 있습니다.
고려가 수도가 저기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남쪽에서 이 성도가 발견이 됐는데,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계는 전혀 보고가 안 됐었어요. 이거 발견할 당시에. 그게 몰랐죠. 발굴을 한 다음에 다시 다 묻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밖에는. 네. 아까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나라 성도의 그 중국과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별이 크기를 밝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게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크기가 다르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동그라미는 거의 별로 보시면 돼요. 네.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별입니다. 별자리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중국에서 조선 시대 때까지 쓴 별자리 체계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고구려 별자리 연구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별자리가 잘 중국에서 넘어온 별자리, 우리가 조선 시대까지 쓴 별자리가 아닌 것들이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져 있어서 그걸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역사시대 이전인 고인돌 덮개돌 무덤에 많은 것들이 남아서 그게 고구려 시대에 전해졌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는 그 이전부터 넘어온 천문학과 중국에서 넘어온 천문학 체계가 합쳐진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도 그려놨죠. 네. 견우직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다 알죠? 네. 그 북극을 중심으로 견우별이 가까이 있나요? 직녀별이 가까이 있나요? 모르시나요? 견우직녀별 중에 신분이 누가 높아요? 직녀는 목황상제의 딸인가 손녀라면서요. 그죠? 신분이 높죠. 견우는요? 목동시던 사위였잖아요. 그죠? 신분이 낮죠. 그러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둘을 갈라놓으면 누굴 가까이 두겠어요? 직녀를 가까이 두죠. 그래서 북극 가까이 있는 것이 직녀별이에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별, 은하수 넘어 있는 별이 견우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견우별이 어디에 있냐면 은하수에 거의 걸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견우별은 너무 어두워서 지금 밤하늘이 주변이 밝아져서 하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요즘은 다른 별을 견우별로 부르는데, 그래서 은하수에 걸쳐져 있긴 하지만 이 별 그림 보면 이게 견우예요. 여기 써 있어요. 견우지상이라고. 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긴 직녀입니다. 직녀지상 써 있고. 그렇다면 견우하고 직녀 사이 이 별이 있네요. 이렇게. 견우하고 직녀 사이에 갈라져 있는 게 뭐예요? 은하수잖아요. 이렇게. 요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덤에, 덕흥리 무덤에 세 벽면은 다 별만 그려놓고 요 한쪽 벽면에는 별을 그려놓는 대신에 별 이야기로 별하고 같이 섞어놓은 거예요. 일종의 이게 1000억 개 또는 2000억 개의 별을 한 줄로 표현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은하수. 외국 사람들이 별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 당시에 그릴 수 있었을까? 해와 달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천문학 하면서 뭘 했을까 궁금하죠. 뭘 옛날 거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하지? 그래 걱정을 하실 텐데 사실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천문현상을 보고 기록해놓았던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식, 해 가운데 까만 점이 있었다. 이게 뭘까요? 흑점. 봐요. 처음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해의 색이 변했고 그 다음에 달이 행성을 삼켰다. 식을 한 거죠. 그렇죠? 접근하거나. 그 다음에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연골자리 알파벳인데 노인성이 보였고 해성이 보였다. 노인성이 지금으로는 계절상으로는 보일 수 있는데 저 8공산 뒤나 가야지만 보일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지 보일 거예요. 남쪽 하늘이 잘 보이는 데 가야지만. 그 다음에 붉은 기운이 있었는데 불과 같았다. 이게 오로라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이런 건 사실 알기 어렵죠. 우리가 지금 오로라 보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해가 동시에 떠올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 개의 해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해와 달이 동시에 보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역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왕이 바뀔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자가 천문학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상한 해석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2개의 해가 떠올랐다는 기록도 있고 3개의 해가 동시에 떠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기록이 조선시대 때 모두 우리나라 기록을 합쳐서 모두 제가 기록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24개인가 26개 기록이 있어요. 한 개 5월달 빼곤 전부 다 11, 12월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뭐냐면 대기 현상이에요.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들이 특정한 자기장 방향을 따라서 나열된 상태에서 얼어버려요.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얼었을 때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마치 반사시켜서 거울에 비치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만든 현상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는 우리가 현상으로는 환일 현상이라고도 하고 썬더 현상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북쪽 지방, 약간 추운 지방에서는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보여야 될까요? 겨울에 보여야 되죠. 그죠? 그럼 역사학자들이 이것만 보고 왕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사를 해보면 되죠. 실제로 왕이 바뀐 시기하고 이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하고 얼마큼 잘 맞는가 보면 될 텐데 이건 정확히 기상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들일지라도 이거는 2000년 동안에 특이한 것만 모아놓은 것들이 고려사나 삼국사기나 조선왕조 실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와 그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한 번쯤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쩌면 이게 진짜가 아니었을까? 조선시대 기록 중에 UFO 기록이 있다고 얘기 들어봤어요? 네. 저도 그 기록을 봤는데 기록을 보면 마치 선입관 없이 보면 진짜 UFO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아요.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위치도 지역 따라 바뀌면 시간으로 바뀌어요. 양양에 있다가 그게 강릉으로 넘어왔다가 삼척으로 넘어가는데 시간 간격으로 달라지면서 모양은 둥글고 비행 접시가 갑자기 떠올랐다가 어느 방향으로 휙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쓴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 날짜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 것들 좀 찾아봐야 되는데 선입견 없이 기록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해 관련 기록인데요. 이건 이제 물론 해 관련 기록만 모아놓은 거긴 한데 매우 많아요. 고려사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 일기를 쓰면서 지금 오늘은 하늘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록은 뭐냐면 천문학자는 가장 살떨리는 기록이고 외부 사람들은 가장 흥미로운 기록이 일식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이 시작되는 시각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식이라는 거는 해하고 달이 일직선상에 지구에서 봤을 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돼야지만 그때 식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해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또는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진짜 이 사람 실력 있는 천문학자고 연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식 시간을 알아보면 정확해요. 옛날에는 더군다나. 그런데 많이 틀리죠. 근데 옛날 보면은 세종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경 15분 시간을 늦게 예보했다고 천문학자 곤장을 쳐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측정이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시작하는 시각을. 그죠? 그런데 천문학자들한테 일식이 일어나면 시작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장비 없이?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해가 10% 가려지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해가 20% 가려지면 알 수 있을까요? 해가 30% 가려지면 50%도 모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하늘이 어두운 날이면은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게 반 가려지면 그나마 좀 잘 알 수 있는데 눈으로 보고는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가 원체 밝기 때문에 가려진 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맨눈으로.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하다는 차에 문헌 기록에 나와 있었어요. 이규경이 쓴 책에 오전 문장 전상고라는 책에 일식이 일어날 때는 별 위에 먹을 가려서 해 그림자를 보고 알았다. 식 보이나요? 해가 가려졌잖아요. 이렇게. 가려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옛날의 기록이나 내용들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절실하게 했습니다. 와, 옛날 사람은 대단하셨구나. 예. 한 번쯤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별에 갈아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실제로 하늘이 이렇게 보이죠. 좌우가 뒤집혀 보입니다. 미러에 우리가 거울에 얼굴 보면 뒤집혀 보이듯이 별 위에 비쳤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이제 쌤 밑에서 석사 논문 쓸 때 연구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제가 핵심만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흑점 기록이. 그런데 일본은 없어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흑점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크기를 표현해놨는데 이 크기가 딱 5개의 크기만로만 표현을 해요. 약 1000년 동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까만 점이 있었다. 크기가 없어요. 오얏만 했다. 계란만 했다. 복숭아만 했다. 배만 했다. 이렇게 크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흑점 크기가 계란만 한 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무엇보다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배가 계란보다 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 동안 흑점을 관측한 현대 기록이 있다면 지금까지 흑점 중에서 가장 큰 것하고 가장 작은 것하고 그걸 5등분 나눠가지고 그게 여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계산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연구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연구를 해봤더니 요 밑에 건 이제 오로라 기록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이 오로라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로라가 안 보이거든. 옛날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이게 오로라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태양 활동이나 오로라 활동이나 모두 태양에서 기원한 거기 때문에 이게 주기가 같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태양에서 11년 주기가 정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기가 확인된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오로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오로라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이게 빨간 기운이 보였는데 흩어졌는데 화염이 새벽까지 있다가 없어졌다. 이거는 붉은 기운이 있었는데 배폭을 펼쳐놓은 것처럼 동쪽부터 북쪽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딱 얘기를 하면 오로라 연구하거나 오로라 본 사람 그거 오로라인데?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한 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주기가 나타나요. 이렇게 요 선을 넘어가면 매우 확실한 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년 주기가 나타나고 오로라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옛날 고려시대에 있던 기록 중에 바로 흑자는 흑점이고 적게는 오로라 기록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현대 천문학에서는 100년이나 150년, 200년밖에 기록이 없는데 우리는 500년 전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500년 동안의 기록을. 1000년 전에 500년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기록을. 조선시대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0년 관측한 거하고 200년 관측 기록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하고 1000년 관측 기록까지 연구하는 것하고는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옛날 기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장주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밝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00년밖에 안 되는데 2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을 100년 관측한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100년 사이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게 뒤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1000년 관측하면 200년마다 한 번씩 꾸준히 나타나면 우리가 2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네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고천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연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장주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튀어나오는 게 보이긴 했지만 당시 태양 연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장주기가 있습니다. 100년의 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60년 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도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태양 하는 사람들이 60년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옛날에 그 연구했던 논문 썼던 거 그거 왜 더 하지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졸업을 했고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속도 상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좀 발표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해보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록은 너무 적었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흑점 기록이 많은데 조선시대는 적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조선시대, 세종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소빙학이 전 세계 소빙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흑점 기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요만큼은 중국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계 우리나라보다 자료는 덜 정확하지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걸 기본으로 중국 걸 더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 찾았죠. 11년 주기도 나타나고 60년 주기도 알려진 게 확인됐고 그 다음에 새롭게 240년 주기도 찾은 겁니다. 태양 활동이 240년마다 큰 주기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알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태양 활동이 240년마다 변합니다. 그게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 기후변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기후변화 연구하는 사람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연구한 게 거의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흑점 기록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저거예요. 서리 기록, 서리. 우리가 봄 되면은 겨울 내내 왔던 서리가 봄 되면 따뜻해지면 서리가 안 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추워지면 다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마지막 서리, 가을 되면 첫 서리가 오는 요거 사이가 뭐냐면 무상기간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서리상자. 요 기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에 따라서 일모작을 하냐 이모작을 하냐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유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무상기간이 달라지면 기후변화잖아요. 온도가 변한 거 아니에요. 서울의 기록인데 이때는 거의 농사 지을 수 없는 시기였어요. 이때가 소빙하기 시작될 때가. 요거는 흑점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바로 이후 조금 있다 나타납니다. 뭐냐면 태양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몇 년,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구에 이상 기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추운 날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때도 나타나죠. 요 뒤에는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하늘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보셔야 될 텐데 제가 달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제가 토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강연 나가면 자주 보여드리는데 천문학은 이렇게 분석하면서 연구하는데 흥미로운 사람들한테 재밌기도 하지만 또 낭만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에 혹시 토끼를 다들 보셨나요? 토끼 다 보셨죠? 예, 못 보신 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해입니다. 해. 아마 흑점을 나타낸 것 같아요. 3조고는.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또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요게 고구려 고분별표에 그려져 있는 달입니다. 달 같나요? 달을 이렇게 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달에 토끼가 몇 마리 살까요? 토끼 한 마리 산다 그러는데 맞나요?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제목은 반달입니다. 그러니까 반달에 한 마리면 온달에 두 마리가 있을 수 있고 앞뒤까지 하면 총 4마리까지 가능하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현대천문학에서 여기 어두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달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실제 바다일까요? 바다 아니죠. 근데 이게 바다라 부른다고 해서 컴플레인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구려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토끼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달에 토끼가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에 그려놓은 사람은 왜 토끼하고 뚜꺼비를 같이 그려놨을까요? 실제로 달에 토끼도 보이고 뚜꺼비도 보이니까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뚜꺼비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달 올라가서 보세요. 오늘 달이 월령이 초승달 근처여라서 아마 이거 보름달일 때 보입니다. 이게 물론 이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름달일 때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달을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구려 시대 때 망원경이 없었잖아요. 맨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하늘이 좀 어두운 데 가시면 달 떠오를 때 보면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달을 그렸던 겁니다.
우리보다 달을 더 많이 봤던 겁니다. 사실 우린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우린 달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뚜꺼비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아서. 하지만 유심히 보시면, 열심히 보시면 뚜꺼비가 보일 겁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거울을 보고 있는 여인으로도 봅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도 보이죠. 여인처럼 보이시나요? 그죠? 아까 달하고 똑같은 달입니다. 이거 같은 달입니다. 개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게발 큰 개 있죠, 그죠? 예, 그런 개로도 봅니다. 그처럼 보이시나요? 예, 올라가셔서 오늘 달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을 계기로 하늘을 보면서 달에서 흑기도 찾아보시고 거울 보는 여인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시간이 거의 없긴 한데 제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